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유독 지쳐 보이고 어떤 사람은 유독 가벼워 보입니다. 가진 것이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일이 더 쉽게 풀려서도 아닙니다. 그 차이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가입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누군가는 자신을 갉아먹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누군가는 자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은 삶이 수월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생각의 전환들을 5가지 이야기로 편하게 이어서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복잡함을 내려놓는 방법. 첫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여러 문제를 동시에 붙잡고 있으면 조금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뇌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심리학에는 작업 기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서 동시에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을 뜻하는데요. 이 용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 한쪽에는 미뤄둔 걱정을, 다른 한쪽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또 다른 한쪽에는 앞으로의 일들을 동시에 올려두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 채로 마음만 계속 바빠지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자려고 누우면 그제야 낮 동안 미뤄뒀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쉬지 못하는 밤을 보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들의 삶에 문제가 더 적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그 순간 머릿속에 떠있는 여러 걱정 중 단 하나만을 골라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죠. 나머지는 오늘 다루지 않기로 조용히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정 하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머릿속 공간을 통째로 비워내는 일과 같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전부 동시에 붙잡고 있어서 힘든 것입니다. 문제의 개수가 줄어들지 않아도 마음이 짊어지는 무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머릿속에 몇 가지 걱정이 동시에 떠 있으신가요? 그 걱정들을 오늘 하루 안에 다 풀어내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정말로 지금 해결해야 할 단 하나만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잠시 옆에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단 하나를 정하는 순간 머릿속에 쌓여있던 무게가 눈에 띄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둘째, 해야 할 일보다 하지 않을 일을 먼저 정한다.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하는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할 일 목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더 많은 대안을 고민하죠. 그런데 심리학에는 선택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판단은 더 어려워지고 결정한 뒤에도 후회는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일정이 많아서가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선택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사소한 것 하나를 고르는데도 에너지를 쓰고 그 에너지가 쌓여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판단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하지 않기로 정해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엇을 더 해낼지 고민하는 대신 무엇을 애초에 고민거리로 삼지 않을지를 먼저 정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고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남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더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를 먼저 정해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의미 없는 비교를 줄이는 것, 밤늦게 스마트폰을 붙잡지 않는 것,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려 하지 않는 것, 사소한 부탁까지 전부 들어주려 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하루 동안 써야 할 판단의 총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행복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 않을 일을 분명히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오랫동안 주변 사람의 감정을 먼저 살피며 살아오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루는 일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반응에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맞추는 습관을 뜻하는데요.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그냥 넘어간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순간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지만 오랜 시간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잘 모르게 되는 때가 옵니다. 늘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확인하고 내 감정은 마지막에야 겨우 들여다보는 습관이 몸에 배는 것이죠. 주변에 유독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자리에서는 조용히 거절하고 어떤 부탁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안함이 상대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애써 맞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일수록 오히려 더 오래 남습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반드시 경계가 필요합니다. 경계란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지켜주는 안전한 거리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깨는 행동이 아니라 그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행동입니다. 상대의 감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 감정을 대신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내 삶은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나를 위한 작은 거절 하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하고 오래가는 방향으로 바뀌어 갑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지 못해 지쳐버린 관계가 더 쉽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감정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흘려보낸다. 슬픔이나 불안, 후회 같은 감정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빨리 없애려고 합니다. 애써 괜찮은 척하거나 다른 일에 몰두해서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하기도 하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억누를수록 오히려 그 감정이 더 오래, 더 깊게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원리를 가리켜 감정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인데요. 신기하게도 감정과 싸우지 않을 때 오히려 마음이 더 빨리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강하게 다시 떠오르고 반대로 그저 바라봐주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옅어져 갑니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서운함이 찾아오고 똑같이 불안한 밤이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잠시 그 감정 옆에 나란히 앉아 있을 줄 압니다. 감정과 싸우지 않고 그것이 스스로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흘려보낸 감정은 억눌렀던 감정보다 훨씬 빨리 자리를 비워줍니다. 감정은 날씨와 비슷합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하늘이 망가진 것이 아니듯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이 찾아온다고 해서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듯이 마음에도 그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감정이 마음 한쪽에 머물러 있으신가요? 그 감정을 서둘러 없애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가만히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운다. 삶이 복잡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다 보면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심리학에는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짜 만족감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지금의 선택이 서로 일치할 때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잘 해내고 있어도 마음 한쪽이 계속 허전한 이유는 그 기준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변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단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준의 개수가 적을 뿐이죠. 남들이 정해놓은 여러 잣대를 하나씩 내려놓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기준만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의 선택은 나의 기준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인가?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답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보는 일입니다. 결국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타인이 정한 기준을 줄이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 삶이 재미없는 이유. 첫 번째, 목표를 이뤘으나 물음표가 남았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온 목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 자녀를 잘 키워내는 일,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리. 이런 목표들은 오랜 시간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명확하고 노력의 결과가 눈에 보이기에 마음에도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목표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물음표가 마음 한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아이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직장에서의 위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예전보다 안정되었고 결혼 생활도 나름의 패턴 안에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된 삶인데 마음은 왜 이렇게 붕 뜬 느낌일까요? 우리는 정말 목표가 없어서 허무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까지의 목표가 더 이상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해서 허무한 걸까요?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목표들은 대부분 생존과 관련이 있었고 절박함이라는 강한 연료로 움직였습니다. 절박함이 있을 때는 몸은 힘들어도 무엇을 위해 애쓰는지가 분명하기에 마음은 오히려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 절박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예전과 같은 방식의 동기가 더 이상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의 행복과 의미의 행복이 다른 이유입니다. 젊을 때는 눈에 보이는 성취가 중요했다면 삶의 어느 시점을 지나고부터는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왜 그것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격증을 하나 더 따고 새로운 일을 벌이며 예전 방식의 목표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은 활력이 생기지만 그 성취를 이루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허탈함이 찾아옵니다. 목표를 이루었는데도 허무하다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나를 움직여온 이유가 소임을 다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목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대신할 새로운 방향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게 언제인가요? 지금까지는 해야 할 일들이 목표를 대신 정해 주었다면 이제는 그 목표를 스스로 다시 정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가 다시 마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쁠 때는 몰랐던 마음이 조용해지면 찾아온다. 오랫동안 여러 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엄마였고, 며느리였고, 동료였고, 친구였습니다. 이 역할들 사이를 오가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외롭다는 생각도 허무하다는 감정도 느낄 겨를 없이
그저 눈앞의 일을 해내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전만큼 엄마 손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직장에서도 정신없이 바쁘지 않은 시기가 찾아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말에 딱히 할 일이 없는 날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질문들이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하죠. 나는 그동안 행복했나? 나는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왔나?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왔나?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애써왔나? 이런 질문들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 안에 있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미뤄두다 보면 감정을 느끼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조용해지는 순간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허무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허무함은 때때로 그동안 눌러왔던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잘 눌러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그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줄 차례가 된 것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유독 불편하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건 텅 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이 오래 미뤄온 질문들과 마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몇 가지나 되나요? 그동안 나를 위한 질문을 던질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바빴던 시간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용해진 시간 안에서 그 질문에 답할 차례가 온 것입니다. 세 번째, 즐거움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마음. 여행을 다녀오면 처음 며칠은 여운이 남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갖고 싶던 물건을 손에 넣었을 때의 설렘도, 새로 시작한 취미의 즐거움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무뎌집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싶지만 이것은 마음이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새로운 자극에 처음엔 크게 반응하다가도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점점 익숙해져 처음만큼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이 어둠에 적응해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 강렬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평범한 감정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즐거움을 느끼려면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여행을 더 자주 가고 더 좋은 물건을 사고 더 새로운 것을 계속 찾게 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공허함이 더 깊어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야 할까요? 여기서 방향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부족한 것은 재미가 아니라 의미일 수 있습니다. 즐거움과 의미는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즐거움은 그 순간에 집중됩니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재미있는 것을 보는 순간엔 기분이 좋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면 감정도 함께 사라집니다. 반면 의미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어지는 감각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은 그 순간이 지나간 뒤에도 마음 안에 오래 남습니다. 즐거움은 소비하는 감정이고 의미는 쌓이는 감정입니다. 즐거움만 따라가다 보면 계속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되지만 의미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그 자체로 마음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즐거움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의미가 부족한 걸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지금 느끼는 허무함의 정체가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대신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것. 이것이 쌓이는 만족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예전의 나와 자꾸 비교하게 된다. 예전에는 이것도 잘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예전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지금의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가장 활력이 넘쳤던 시절의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교는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에너지가 많았던 시기의 기준으로 지금을 평가하면 지금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예전의 나를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정체성은 대부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회사의 일원 같은 역할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역할들이 곧 나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들의 무게와 형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자라서 더 이상 예전만큼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의 위치도 예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나를 설명해 주던 역할들이 조금씩 옅어지면 그 자리에 물음표가 남습니다.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나를 정의하는 방식이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재구성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는 역할이 나를 설명해 주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를 설명해야 합니다. 역할이라는 든든한 틀 없이 나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일은 낯설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은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동안 내가 없으면 안 되었던 역할들을 내려놓는다면 나는 누구로 남을까요? 이 질문에 당장 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의 나를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채점하는 일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지금의 나에게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5번째,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가족이 먼저였고, 아이들이 먼저였고, 배우자가 먼저였고, 부모님과 회사의 일이 먼저였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 자체가 낯설어집니다.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질 기회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줘도 막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스스로에게 허락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심리적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해도 될까? 가족을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될까? 나를 위해 돈을 좀 써도 될까?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제동을 겁니다. 이 제동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배우고 익혀온 결과이죠.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챙기고 책임을 다해온 시간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목록 안에 나 자신도 포함시켜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밀어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 자신을 삶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마음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먼저 챙기되 나 자신을 완전히 빼놓지는 않는 것. 이것이 이 시기에 필요한 균형입니다. 앞으로는 누구의 기대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가요? 내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지켜온 삶에 나라는 사람을 다시 포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삶을 허락해야 할 시간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사람들. 첫째, 남의 감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기분까지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누군가를 챙기며 살아온 분이라면 그 생각이 결코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남편의 기분, 자녀의 감정, 부모님의 마음, 직장에서의 분위기, 가까운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먼저 살피고 챙기며 살아온 시간이 훨씬 익숙하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 화가 나 있거나 표정이 어두울 때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습관처럼 반복되면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볼 여유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심리적 경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하나 그어두는 것인데요. 그 선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타인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상황을 내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저 사람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무관심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감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그 감정을 대신 책임지려는 태도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전자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만 후자는 나 자신을 서서히 소진시킵니다. 평온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 앞에서 즉각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바라보죠. 저 사람의 하루가 힘들었을 수도 있고, 나와 무관한 이유로 예민해졌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렇게 생각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소모되던 감정 에너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타인의 기분을 내 책임처럼 짊어지고 있었는지 말이죠.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그 관계를 더 오래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보호인 것입니다. 둘째, 베풀고도 굳이 알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의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문제는 그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때 생겨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외적 보상은 타인의 칭찬, 감사, 박수, 인정처럼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내적 보상은 그 행동 자체에서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외적 보상에만 기대어 사는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은 누군가 알아봐 주지만 내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평온한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들은 좋은 일을 하고도 굳이 알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도 그 사실을 애써 드러내지 않죠. 이미 그 행동 자체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안다. 이 문장이 왜 큰 힘이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나의 선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스스로 자신의 진심을 알고 있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 인정을 못 받으면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상태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것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세워둔 기준인 것입니다. 셋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낸다. 많은 분들이 평온한 사람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평온한 사람도 똑같이 화가 나고 슬퍼하고 실망합니다. 차이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 감정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인정, 감정 수용, 감정 조절이라는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감정 인정이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 수용이란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이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조절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어딘가에 그대로 쌓여 있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훨씬 크게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죠. 혹시 사소한 일에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별일 아닌 것에 화가 폭발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그 순간의 일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함께 터져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감정을 참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배워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어색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숙함에 가까운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인생 속도를 믿는다. 지금 이 시대는 비교가 너무나 쉬워진 시대입니다. 손 안에 화면 하나만 켜도 다른 사람의 여행지, 새로 산 집, 자녀의 성취, 노후 준비, 경제적 여유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과 견주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비교이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절대적인 조건보다 상대적인 비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마음의 만족도를 더 크게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평온한 사람들은 이 비교의 함정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기준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남보다 빠른가 느린가를 따지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비교를 멈춘 사람에게는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겨납니다. 남과 견주는 데 쓰던 에너지를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비교를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가 나쁜 것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을 기준으로 삼는 비교는 끝이 없지만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비교는 아무리 반복해도 마음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속도를 믿는다는 것은 남이 아닌 나를 바라보며 걷는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가장 깊은 평온은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풀려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평온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수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수용이란 포기나 체념과는 다릅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태도를 말하죠. 중년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시기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부모님의 건강, 나 자신의 몸 상태,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인 여건까지.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일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평온한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생각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전자의 질문은 답을 찾을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마음을 끌고 갑니다. 이미 벌어진 일의 이유를 찾으려 할수록 억울함과 무력감만 커지기 쉽습니다. 반면 후자의 질문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음을 이끌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사고방식이 불안을 크게 줄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날씨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우산을 챙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에너지를 쏟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태도가 마음의 안정을 만들어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사실 사랑이나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내려놓는 일이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도 책임도 아닌 그저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이 될 뿐입니다.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첫째, 남의 기분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상대가 표정이 굳어 있으면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바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까 그 말이 서운했나? 하고 원인을 찾기 시작하죠. 퇴근한 남편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면 하루 종일 그 이유를 생각합니다. 혹시 아침에 한 말이 서운했던 건 아닌지, 혹시 내가 뭔가 실수를 한 건 아닌지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복귀해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과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상대가 화가 나 있다고 해서 그 화의 원인이 반드시 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말이 없다고 해서 그 침묵을 굳이 내 잘못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살피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기분, 자녀의 표정, 친구의 말투까지도 어느새 다 내가 풀어야 할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과 상대의 감정을 내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앞의 것은 공감이고 뒤의 것은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렇게 애쓸수록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감정을 대신 짊어지는 쪽만 지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의 감정과 자신의 책임을 분리할 줄 압니다. 상대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을 반드시 내가 풀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감정 중에 정말로 내 책임인 것은 몇 개나 될까요? 곰곰이 헤아려 보면 생각보다 그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감정까지 껴안고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둘째,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기도 전에 먼저 걱정이 시작됩니다. 이걸 거절하면 나를 나쁘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친구가 갑자기 큰 부탁을 해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 해줄게 라는 말이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야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보통은 이 이유를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를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더 정확히는 거절한 뒤에 벌어질 상대의 반응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 판단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서운해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 뒤에는 그 서운함을 내가 잘 다룰 수 있을까 라는 더 오래된 불안이 있습니다. 즉, 문제는 상대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판단을 못 믿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절 앞에서 유독 작아지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져본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선택에 맞춰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확신을 쌓을 기회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배려는 시간이 지나면 상대에게 권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일이 나중에는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건강한 거절은 관계를 깨뜨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관계에 경계가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한마디는 사실 상대를 향한 말이기 이전에 나 자신의 판단을 믿어보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상대의 반응이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내 결정에 확신이 없는 걸까요? 이 둘을 구분하는 순간 거절은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가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내 판단을 믿지 못해 좋은 사람인 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인 것입니다. 셋째, 나를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날 하루가 조금 더 괜찮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차갑게 대하면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10명이 나에게 잘해줘도 유독 한 사람이 차갑게 대하면 그 한 사람만 계속 마음에 남는다는 것인데요. 모임에 다녀온 날 다른 사람들은 다 웃으며 인사했는데 유독 한 사람의 대면대면한 표정만 저녁 내내 떠오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왜 하필 나를 낮게 보는 그 한 사람 앞에서만 유독 더 애쓰게 되는가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차가운 반응이 사실은 내 안에 오래전부터 있던 결핍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혹은 오랜 관계 속에서 있는 그대로는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아온 사람일수록 나를 냉담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오래된 느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만 유독 인정받고 싶어지는 것은 사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건드린 오래된 감정 때문이죠. 특히 오랫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직장인으로 역할을 해온 사람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와 연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입니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많이 받는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나의 가치를 분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의 차가운 반응이 정말 나를 향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 오래된 감정이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 하루를 다 내어주는 일이 줄어듭니다. 넷째, 모든 관계를 붙잡지 않는다. 예전에는 친구가 조금 멀어지는 것도 큰 상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먼저 연락해야 유지되는 관계. 내가 계속 먼저 사과해야 유지되는 관계. 내가 계속 참아야만 유지되는 관계.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도 대화는 늘 상대의 이야기로만 채워집니다. 내 이야기를 꺼낼 틈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헛헛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내 이야기인데 하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나를 조금씩 지치게 만듭니다. 관계에도 상호성이 필요합니다. 한쪽만 계속 애쓰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균형을 잃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관계를 다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리를 조절하고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기대치를 조금 내려놓는 것에 가깝습니다. 연락의 빈도를 줄이거나 마음을 다 쏟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많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깁니다. 함께 있어도 나를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는 관계는 정말 나를 지키면서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나를 조금씩 갉아먹으면서도 놓기가 두려워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관계를 지키는 것과 나를 잃어가며 관계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섯째,
내 선택을 변명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다니던 모임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요즘 좀 지쳐서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 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도 바빠지고 집안일도 많아지고 예전만큼 시간이 안 나서요. 같은 이유를 자꾸 덧붙이게 되죠.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상대가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으면 이유를 하나 더 보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처음에 하려던 말은 흐려지고 변명만 길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보통은 이 모습을 상대를 설득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설명이 길어지는 사람은 사실 상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 선택이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의심이 마음 한쪽에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을 잠재우려고 말을 계속 보태는 것입니다. 상대의 표정이 풀리지 않으면 설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게 이래도 되는 거겠지 라며 한 번 더 묻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많이 할수록 상대에게는 오히려 내 결정을 다시 평가할 여지가 생깁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동안 잘 다녔잖아. 조금만 더 버텨보는 게 어때? 같은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도 이 지점부터입니다. 사람에게 잘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요즘 좀 지쳐서요 라는 한마디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이유는 상대를 설득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을 설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선택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걸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다시 설득하고 있는 걸까요? 이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말은 짧아지고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내 선택을 정당하게 만드는 것은 상대의 납득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입니다. 혼자가 편한 사람들의 이유. 첫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는 사람이다. 혼자가 편한 사람들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나 봐 라는 시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들이 피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소모가 큰 관계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하루에 쓸 수 있는 감정 에너지의 양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그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헤어진 후에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지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계산하게 되고 심지어 만나기 전날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모임을 다녀왔는데 즐거웠던 것 같은데도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며칠 동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적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싫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을 유지하느라 감정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것이죠. 혼자가 편한 사람들은 이 차이를 민감하게 알아챕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소모시키는 관계보다 편안하고 깊은 관계를 선호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이고 진짜 연결에 집중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둘째,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다. 조용한 시간이 불편한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무언가를 계속 찾게 됩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딱히 하고 싶지 않은 연락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 평소에 미뤄뒀던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걱정, 정리되지 않은 관계, 아직 마주하지 못한 나 자신. 그것들이 조용한 틈을 타고 떠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 고요함을 채우려 하죠. 반면 혼자가 편한 사람들은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만납니다.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이 지나갔는지, 요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란 없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자기 성찰 능력이 높을수록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삶의 방향도 스스로 정해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칭찬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평가에 따라 하루가 좋아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먼저 계산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혼자가 편한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칭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시선과 평가에서 잠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과정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혼자 무언가를 해냈을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뿌듯함이 차오르는 순간. SNS에 올리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혼자 조용히 잘했다 라고 느끼는 순간. 그 감각이 바로 내면의 만족감인 것입니다. 넷째, 누군가 곁에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혼자 있으면 왠지 불안하다 라는 감정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 불안은 대부분 관계에 대한 의존에서 옵니다. 이런 감각이 깊어지면 상대방이 연락을 늦게 해도 불안해지고 모임에 불러주지 않으면 소외된 것 같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내가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계가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내 감정이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혼자가 편한 사람들은 혼자여도 충분히 안정적입니다. 혼자서도 자신의 감정을 다독이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도 상대방을 더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의존과 사랑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의존은 너가 없으면 나는 안 된다 라는 감각이고 사랑은 너가 있어서 내 삶이 더 풍요롭다 라는 감각입니다. 혼자서도 단단한 사람이 맺는 관계는 서로를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끌려가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 속에서 삽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볼 때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아 말이 작아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남들의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혼자가 편한 사람들은 이 비교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싶느냐를 더 자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속도가 빠르게 느껴져도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나의 속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과 오래 대화해온 결과입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혼자가 편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 심리적 이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혼자가 편했던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안한 사람들은 대부분 혼자 있는 능력을 조금씩 키워온 사람들입니다.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쌓아온 내면의 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줘야, 누군가 나를 알아봐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살다 보면 관계가 늘 내 편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혼자 감당해야 하는 순간들을 지나기도 합니다.
혼자가 편한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 한 가지를 배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감정을 돌보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자신을 충전하는 시간이 됩니다.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과 혼자 있을 때 얻는 안정감.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관계에서도 혼자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반면 혼자 있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고요함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서 느끼는 감각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가 편한 사람들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기준,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속도에 나를 맞추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방향을 조금씩 나에게로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 일을 더 줄이려 애쓰는 대신 오늘 하지 않아도 될 일 하나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머릿속의 무게는 이미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만히 있는 시간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그대로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요한 5분이 오랫동안 미뤄온 나와의 대화를 다시 여는 것입니다. 셋째,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절이나 선택을 전할 때 이유를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마음속에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흔들림 없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생각의 전환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복잡함을 내려놓는 것, 허무함을 다르게 보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 이 5가지를 관통하는 것은 결국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태도.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챙기신 셈입니다. 생각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왔다면 그 방향을 바꾸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나눈 5가지 중 단 한 가지 생각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가만히 자리 잡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데려가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감본부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